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디드 컨텐츠 마케팅 채널 컨셉의 도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었을 때 그 채널의 컨텐츠 주제를 뭐로 할 것이냐, 그거를 위해서 상황 분석을 어떻게 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컨셉을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광고 홍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기획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광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크게 기획, 제작, 집행, 평가,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처음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은 주로 이제 크리에이티브랑 많이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피라든지 영상 같은 거 비주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거는 매체 계획 및 집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매체를 집행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는 이제 조사랑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이고, 홍보도 비슷한데, 홍보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프 모델이라 그래서 리서치, 조사하고, 어브젝티브,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전략과 전술을 계획해서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평가, 조사 평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수립하는 걸 기획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좁은 의미의 기획은 제작이라든지 집행, 평가랑 구분되는 이 부분을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데, 기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프로블럼 솔빙, 문제 해결 과정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크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상황 분석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 전략 수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상황 분석,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기에 대한 프로그래밍 수립하는 거, 요건데, 광고 기획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상황 분석, 그다음에 전략적 프레임의 선택, 목표 및 표적품 수용자 설정, 그 다음에 메시지 결정, 요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상황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면서 타겟 설정하고, 컨셉 설정하는 거, 요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기획을 보면, 흔히 유튜브 제작 관련되는 책들 보면은 유튜브 프로세스를 이렇게 3가지로만 얘기해요. 기획, 촬영, 편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유튜버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사람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획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촬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편집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면 편집이 잘 되려면 일단 촬영 부분 영상이 좋아야 되고, 그게 영상이 좋으려면 처음에 기획을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게시라든지 분석까지를 따져보면 크게 기획하고, 그렇게 제작하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 효과 분석하는 거, 요렇게 광고랑 이제 비슷합니다. 그럼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의 기획은 우리가 광고나 홍보 쪽에 기획하고 비슷하게 상황 분석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광고로 말하면 광고의 애드버타이징 컨셉 또는 커뮤니케이션 컨셉처럼 자신의 그 채널,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전체적인 주제, 씀을 뭐로 할 것인가 하는 채널 컨셉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제 개별적인 콘텐츠를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what to say에 해당하고, 요거는 이제 how to say, 즉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해당하고, 개별 콘텐츠는 즉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하는 이제 how to say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은 2가지 차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콘텐츠 마케팅에서 얘기한 것처럼 2가지 차원인데, 일단 용도로 보면은 컨텐츠 자체를 프로모션하는 거 있죠. 마케팅 포 컨텐츠. 컨텐츠 만들어서 그런 컨텐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하는 게 있고, 또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자신의 브랜드라든지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높이는 마케팅 바이 컨텐츠,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개인 미디어, 1인 미디어로 원래 유튜브가 출발하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컨텐츠 마케팅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개인이라고 하는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브랜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단 내지 조직 차원에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컨텐츠 마케팅은 코퍼레이트 브랜딩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콘텐츠 자체의 프로모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올린다, 이랬을 때는 콘텐츠 자체의 프로모션이 일단 먼저가 돼야 되겠죠. 자기가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많은 사람이 보도록,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입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콘텐츠 자체의 프로모션에 가깝지만, 그것도 어찌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자신의 개인 채널에 만든 콘텐츠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거니까 그런 콘텐츠를 활용해서 프로모션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또 기업 차원에서의 코퍼레이팅 브랜딩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면 일단 콘텐츠 자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막 퍼나르고 많이 유포가 돼야 돼요. 콘텐츠 자체의 프로모션이 어쩌면 또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의 퍼스널 브랜딩은 콘텐츠 자체의 프로모션이고, 기업 차원의 코퍼레이트 브랜딩은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모션이다. 이렇게 딱 도식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두 가지가 서로 혼용된다고, 혼합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 기획에서 첫 번째 단계는 상황 분석이에요. 광고에서의 상황 분석은, 우리가 광고는 어찌 보면 소비자에 보내는 연애 편지와 같다 그랬죠. 연애의 상황 분석과 비슷해요. 일단 내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연인이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대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있어요. 연적이 있죠. 따라서 이런 우리가 이제 삼각관계라고 했을 때, 일단 자신에 대해서 내 주제 파악,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연인, 어디로 갈 거, 연인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쟁 상대인 여러 가지 연적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광고의 상황 분석을 그래서 우리가 3C 분석이다. 그래서 일단 컴퍼니, 즉 기업, 자사 분석, 우리 기업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 컨슈머 내지는 커스터머, 고객에 대한 소비자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경쟁사들, 그 다음에 경쟁자와 자신이 구성하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렇게 3C 분석이 상황 분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분석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광고 홍보에서 여러 가지 조사 분석 방법을 활용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1차 조사와 2차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1차 조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같은 게 있죠. 양적 조사는 주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수치 정형화된 데이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베이 같은 거, 실험, 내용 분석이 대표적인 거고, 질적 조사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개인 심층 면접이라든지 참여 관찰이라든지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1차 조사고, 그 다음에 2차 조사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양한 보고서라든지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2차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분석하는 거 2차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1차 조사, 2차 조사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양적 조사, 질적 조사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의 상황 분석이 세 가지 3C,
컴퍼니 컨슈머 컴페티터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에도 적용을 해서. 첫 번째는 자사 분석, 컴퍼니 분석입니다. 컴퍼니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차원에서, 기업 콘텐츠의 차원에서 보려면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하려면 이제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역사, 현 상태, 미래. 그 다음에 자산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부채라든지 그런 어떤 재무 상태에 대한 것도 한번 쭉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사업이어서 제품의 어떤 여러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 유통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여러 가지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고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검토하고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기업뿐 아니라 마케팅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이제 제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그것의 어떤 제품적인 특성, 기능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특성 있죠. PLC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제품 수명 주기상 지금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속하는지, 지금 한참 이제 도입기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성숙기인지 아니면 쇠퇴기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심리적 측면으로서 브랜드의 개성이랄까,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가 지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 있죠. 근데 이제 특히 컨텐츠 마케팅인 경우에는 이런 광고에서의 일반적인 분석 외에 자사 콘텐츠에 대한 분석도 조금 특수하게 적용됩니다. 즉, 내가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이렇게 쭉 개설을 해서 했는데, 이게 컨텐츠 마케팅의 성숙 정도에서 어느 수준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제 컨텐츠 인지인데, 요거는 컨텐츠에 대한 내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아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요게 목적인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리더는 내가 그쪽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건설회사에서 집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했는데, 이게 그 분야에서는 거의 아주 유명한 채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런 컨텐츠 리더 수준에 지금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텔러는 그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우리 브랜드의 유튜브 채널이 워낙 유명할 뿐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퍼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막 살을 붙여서 입소문을 만들고 막 밈을 형성하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텔러 수준에 와 있는지, 요거를 이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 콘텐츠 인지도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막 스토리텔러 수준을 목표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괴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자사 콘텐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자, 개인 콘텐츠의 차원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다 적용할 수 있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자신의 잠재력이라든지 뭐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동기라든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컨텐츠의 제작 동기라든지 능력,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이 잡마켓에서 나갔을 때 어떤 분야에 나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동기와 능력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브랜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상황 분석에서 자사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분석이죠. 소비자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에서 소비자 분석하는 이제 일반적인 틀이 있죠. 요게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때 인구 통계적인 분석하죠.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타겟의 주로 성별이 뭐고 연령이 어떻게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분석 있죠. 타겟 오디언스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는 무엇이고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가치관이라든지 구매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어 타겟하고 서브 타겟 아주 핵심적인 고객하고 그다음에 2차적인 부차적인 고객 요렇게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구매 고객하고 아직은 우리 제품을 하지 않지만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잠재 고객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이때 STP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죠. STP 전략은 우리가 이제 시장 세분화 앞에서 한 뭐 인구 통계라든지 심리적인 여러 기준에 따라서 세그멘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세그멘트를 우리의 타겟으로 할지 타겟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타겟팅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 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STP 전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분석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비자 인사이트를 파악하고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 소비자 인사이트는 스윗스팟에 기초해서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수 있는 소비자에 관한 어떤 중요한 발견사항 통찰력입니다. 소비자 심리 타점이라고 번역하는 스윗스팟은 원래 스윗스팟은 야구할 때 어떤 야구에서 공하고 야구 배트 방맹이하고 그 절묘하게 탁 맞으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으로 이렇게 홈런을 칠 수 있는 그 지점이 스윗스팟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마음에 그 부분을 탁 건드리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광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타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비즈니스 기회랑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컨슈머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게 소비자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본 그런 일반적인 광고 마케팅에서의 소비자 분석의 툴뿐 아니라 유튜브에서 우리가 컨텐츠 마케팅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컨텐츠를 기획하려고 할 때는 컨텐츠 소비자에 대한 분석이 특히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로부터 소비자 인사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2020년에 나온 조사 자료인데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간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했나를 조사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리 50대 이상 노령층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122억 분을 유튜브를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그 다음이 10대입니다. 117억 분. 그래서 보통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조금씩 낮아지는데 50대가 아주 예외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령층이 약간 정치적인 그런 사이트에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자신의 관심사항 이런 것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또 많이 보기도 하고 이래서 유튜브의 주요 구독자가 이렇다는 거를 이런 자료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2차 자료 보면 유튜브를 왜 이용하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많은 거는 굉장히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있어서 자기가 유튜브를 많이 본다라는 게 제일 많았어요. 48% 정도가 나는 유튜브가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유튜브 찾으면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정말 검색이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하는 검색이 거의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기사 검색하는 것보다 더 많을 정도예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가 또 특히 이제 폭발적으로 된 게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됐죠. 그 전에 뭐 멜론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음원 사이트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야 됐는데 지금 유튜브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마음껏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대신에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광고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보니까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유튜브를 틀어놓는데 근데 음악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일하기 좋은 거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이 남아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출퇴근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전철에서 그냥 유튜브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욕구도 꽤 있어요. 거의 댓글 달거나 이러니까 비슷한 사람과 댓글을 달아서 하는 거라든지 댓글을 다는 재미 때문에 뭐 악플을 다는지 뭐 선플을 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 소통 이런 것 때문에 유튜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을 소비하는 그 유저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쭉 분석을 해야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어떤 쪽에 콘텐츠를 해야겠다라는 컨셉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쟁 분석입니다. 경쟁 내가 어떤 분야에 유튜브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다른 이미 유튜버들은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광고에서 일반적으로 자사 브랜드 및 경쟁 브랜드가 구성하는 시장과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경쟁사 그리고 결국은 경쟁사가 하니까 그 통해 어떤 산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회문화적인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청기 사업 아니면은 그런 히어링 케어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은 곡이랑 관련되는 플레이어들이 뭐가 있고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요즘에 브랜드 그거와 관련되는 사회문화적인 트렌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경쟁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경쟁 브랜드라는 건 구매 의사 결정 시 고려되는 대안이에요. 그래서 그 경쟁사에는 직접적인 경쟁자도 있고 간접적인 경쟁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의 직접적인 경쟁자는 펩시콜라지만 다른 청량음료, 심지어는 생수 이런 것도 간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 브랜드가 직접적인 것, 조금 넓혀서 간접적인 브랜드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성장 주기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막 새로 생겨나는 도입기 시장이냐 아니면 이미 거의 성숙 포화 상태에 이른 시장이냐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브랜드별로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소비 형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지각도라는 걸 많이 작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본 것처럼 보통 이렇게 일사분면으로 해서 중요한 핵심적인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다 그러면 이쪽은 가격 그래서 고가 저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기능성 여기는 디자인 그래서 자기네 브랜드는 어디에 속하는데 다른 경쟁사 브랜드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지각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디가 레드오션인지 그래서 경쟁사들이 다 몰려 있는 건지 어디가 그래서 여기 틈새 시장이 어디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지각도를 작성하죠. 그리고 그러한 시장 상황뿐 아니라 그거를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 문화라든지 소비 트렌드 분석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면 트렌드 코리아 2020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제시하거나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문화가 된다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트렌드,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경쟁 분석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어떤 거를 하겠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어떤 유튜버들이 많고 어디에 이 유튜버들이 몰려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료 중에 보면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있죠. 유튜브 창작자, 1인 창작자들의 활동 분야 순위를 보면 채널 수 기준으로 봐서 이게 BJ 크리에이터들의 채널이 제일 많다 그래요. 1730개.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프리카 TV에서 BJ 하거나 이랬던 사람들이 대거 유튜브로 옮겨오면서 이쪽 채널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게임 채널,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먹방 ASMR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 다음에 뉴스 미디어 채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러냐? 뉴스 미디어 채널은 영향력은 많지만 이거는 신문사라든지 방송사에서 개설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채널 수 자체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순서인데, 그런데 요거는 경쟁자들의 채널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 범주별로 이게 유튜브에서 분류한 18개 범주입니다. 18개 범주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각 범주별로 구독자 수를 비교해 보면 요건 이제 소비 측면이죠.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건 TV 방송이에요. 근데 요거하고 약간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채널이 많으면 각 채널별 평균 구독자 수는 좀 아무래도 적겠죠. 그 다음에 채널이 많이 그쪽 분야에 많지 않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 대신에 평균 구독자 수는 많겠죠. TV 방송 채널 같은 경우는 MBC 채널이라든지 뭐 뉴스 채널 YTN이라든지 뭐는 그 다음에 뭐 한겨레 신문이라든지 조선일보 이런 채널은 많지가 않은데, 채널이 많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구독자 수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키즈, 애니메이션, 토이 요런 채널 구독자 수도 많아요. 요거는 보면은 채널도 많고 구독자 수도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먹방 ASMR이 채널 수는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균 구독자 수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게임 채널이 많다 보니까 게임의 평균 구독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쭉.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개설된 채널은 많지만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는, 이거 굉장히 레드오션이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TV 방송 같은 경우는 채널 수는 적지만 구독자 수가 많은데, 이거는 뭐 개인이 이렇게 개설할 수 있는 채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유튜브 채널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채널들이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인 이제 유튜브 채널들, 경쟁사, 크리에이터들을 이렇게 쭉 보면 소위 잘 나가는 막 구독자 수 엄청나서 뭐 실버 버튼 받고 골드 버튼 받고 그런 유튜브 컨텐츠, 경쟁사들의 컨텐츠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 일단 정보를 담은 컨텐츠가 이제 도움이 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장에는 대박은 안 치더라도 요즘은 유튜브로 뭐뭐 하는 법, how to, 여기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이 꾸준히 조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보가 오류가 있거나 사실이 잘못되는 순간 그 채널의 신뢰도는 특히 기업 같은 경우 한순간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오락성이 있어야 돼요. 그 ASMR 라든지 보면은 이렇게 그런 이제 특히 연예인들 이런 경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동영상들 있죠.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오락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경우 트렌드를 아주 잘 포착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주 정치적인 지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수 사람들은 보수 채널만 보는 거고 진보 사람들은 진보 채널만, 유튜브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주 거의 매일마다 그 핫 이슈를 잘 포착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정치적으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찌 보면 막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말로 쭉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미지, 시각적으로 역동적인 컨텐츠, 컨텐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인기가 있고 잘 나가고요. 그 다음에 큐레이션이 잘 된 컨텐츠, 요즘에 보면 영화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또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짤방처럼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 기업에서도 요 큐레이션, 컨텐츠 큐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보면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자와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컨텐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컨텐츠 보면은 그 댓글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댓글에 보면은 댓글에 다 이렇게 거기에 또 답해주고 이런 컨텐츠들이 꾸준히 조회수를 높일 수 있고 구독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순해야 되고 컨셉이 일관되어야 돼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먹방이고 다른 거인 것 같더라도 예를 들면 원래는 게임 컨텐츠인데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스타크래프트만 전문으로 하는 이 게이머인데 스타크래프트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일종의 브랜드 익스텐션처럼 거기에 대한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런 거 재생 목록 쭉 만들고 그다음에 게임하면서 먹기 좋은 간식에 대한 거 이렇게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연관돼 조금 다르더라도 일관되면서 이렇게 단순한 컨텐츠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는 유튜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 분석을 이렇게 쭉 했으면 그래서 자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경쟁자에 대한 분석을 했으면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 되죠. 광고에서의 일반적인 목표 설정 크게 두 가지예요. 매출을 기준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하죠.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고 같은 경우 거기에는 다른 요소들이 많으니까 보통은 이제 인지도나 호의도가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적인 목표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린다라든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호의도를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광고뿐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최근에 이제 퍼넬이라는 게 깔때기예요. 깔때기 모형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으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AARRR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퀴지션, 디지털 마케팅의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그거에 모이도록 고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액티베이션하게 뭔가 뭐 클릭을 한다라든지 전화를 한다라든지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도록 하고 고객이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리베뉴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뿐 아니라 그렇게 된 디지털에서의 광고라든지 이런 거 한 사람들이 또 그걸 퍼나르거나 그래서 다른 쪽에 이렇게 추천하는 이러한 그 단계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그 깔때기 모형에서 우리가 목표 설정에 원용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고객을 확보한다라든지 사용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데 기업 차원의 콘텐츠 마케팅의 깔때기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을 예를 들어 올려서 컨텐츠를 하죠. 그런 비지터들이 일단 많을 거예요. 단순 방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리드해서 잠재 고객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매 기회를 확보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유튜브 거기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 유지가 되게 그래서 브랜드 로얄티가 굉장히 강화돼서 그 사람들을 계속 구독자라든지 이런 걸로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업셀이라는 거는 그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브랜드 익스텐션과 뭐 비슷한 거죠. 원래 요 브랜드에 이게 있었는데 자매품 다른 것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도 이렇게 살 수 있게 업셀이 상향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에반젤리스트, 그 브랜드에 아주 열렬히 좋아하는 브랜드 전도사 라고, 아니면 브랜드 대사, 브랜드 앰버서더처럼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이 브랜드 너무 좋다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그 유튜브 컨텐츠의 영상을 막 여기저기 퍼날르고 자기가 밈으로 만들어서 또 흉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브랜드 전도사를 양성하는 단계.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위한 컨텐츠 마케팅에서의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앞에서 얘기한 이제 일반적인 광고나 전통적인 광고 또는 디지털 마케팅, 그다음에 그 컨텐츠 마케팅 이런 거에 이렇게 원용을 해서 목표 설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브랜드 자산이에요. 결국 브랜드 이퀄티인데, 브랜드 자산이라는 건 브랜드 이론에 따르면 브랜드 인지도랑 브랜드 호의도로 구성된다 그랬죠. 즉, 그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인과 상기가 있죠. 제인은 뭐가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고, 상기는 그런 거 없이도 그거를 기억해낼 수 있는 리콜 하는 거고, 브랜드 호의도라는 건 결국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연상인데,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매력적이면서 강력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할 때 브랜드에 대한 호의도가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브랜드 자산이 구축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컨텐츠가 바로 기업의 이런 브랜드 자산의 구축, 그래서 코퍼레이트 브랜딩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니까 이런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있다 그랬죠. 고객의 관계 관리.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지속적인 구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뿐 아니라 계속 그 사람들을 관계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재밌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PR에서의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평판 관리 또는 명성 관리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 마케팅을 쓰고 그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여정이라 그래서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소비자가 처음에 브랜드를 인지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그 브랜드를 구매할까 말까 여러 경쟁 브랜드와 같이 고려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결정해서 구매하고, 그 다음에 구매한 다음에 만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그러한 고객의 그런 여정, 여행의 어떤 각 단계에서 컨텐츠와 이렇게 연결해서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고려 수준으로 우리 브랜드가 그 고려 대상으로 되게 만들게 한다라든지, 직접적인 구매에 이르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열정적으로 추천하게 한다라든지 이렇게 되죠. 또는 우리가 앞에서 상황 분석할 때 본 것처럼 콘텐츠 마케팅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콘텐츠 인지를 높이는 데 목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일단 그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그 카테고리에서는 거의 콘텐츠 리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넘어서 거의 스토리텔러로서 우리의 컨텐츠 채널이 막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퍼나를 정도로 그런 스토리텔러가 되는 걸 목표로 할지,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퍼스널 브랜딩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1인 미디어로 내 개인 채널을 구축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 다 해당합니다. 나라고 하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호의도를 높이거나,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꾸준히 관계 맺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채널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컨텐츠가 거의 컨텐츠 이 분야에 있어서 거의 리더가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왜 유튜브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층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건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내가 유튜브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쉽지 않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하다가는
됐다가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 그랬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잡마켓에 나가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일반 직장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자신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이렇게 꾸준히 축적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신을 브랜딩하는 수단으로 요 목표를 삼을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심층적인 차원은 일단 자기 표현이에요. 글 쓰는 거나 똑같습니다. 또는 관계 맺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표현 욕구라든지 자아를 표현하는 이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에서부터 소박하게 그 유튜브 채널의 목표를 잡아나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잘 되면 수익 창출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상황 분석하고 목표 설정했으면 이제 표적 수용자,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표적 수용자,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광고 홍보의 일반적인 방법을 여기에 원용해 볼 수 있죠. 앞에서 얘기한 STP 전략을 활용해서 데모그래피나 아니면 사이코그래피를 통해서 시장 그 여러 기준에 따라서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세그멘트를 막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지 타겟팅을 하고 그 타겟팅한테 나라고 하는 우리 브랜드 또는 개인 브랜드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STP 전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표적 수용자를 선정할 때 프라이머리 타겟하고 우리가 보통 세컨더리 타겟으로 나눠서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어 타겟, 자기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표적 수용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적 수용자를 할 때 광고에서 타겟 프로파일을 작성하라라고 많이 권합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집단이 아닌 어떤 전형적인 개인, 한 개인으로 상정하고 프로필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래서 이름 아무개, 나이 몇 세, 성별 뭐, 직업은 뭐고, 취미는 뭐고, 관심사항은 뭐고,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떠올릴 때 오히려 그 광고를 만들고 또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때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성이 있습니다. 막연히 어떤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할 때 실제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실제 고객하고 그 브랜드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 구매 단계에서도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 그걸 돈 내는 사람, 구매하자고 제안하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사실 다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그 컨텐츠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하고 와서 보는 사람하고 실제 구매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홍보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홍보에서는 소비자뿐 아니라 우리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더 퍼블릭, 공중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비자뿐 아니라 언론사도 있고 정부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NGO 같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들도 있고 또 여러 주변은 다양한 공중이 있어요. 그걸 요즘 이제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 쉐어홀더는 이제 주주죠. 그래서 기업이 주주뿐 아니라 스테이크홀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주주를 비롯해서 이제 내부 구성원들, 뭐 소비자, 지역 주민들, 뭐 정부,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컨텐츠 채널을 개설해서 컨텐츠를 만들 때는 이런 실제 자신의 브랜드를 구매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도 고려를 해서 누구를 표적 수용자로 삼을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의 표적 수용자에서 이제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거 외에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에서는 이제 오디언스 페르소나라는 거를 요런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고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해요. 그래서 이런 오디언스 페르소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타겟 프로필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게 있어야 기업 같은 경우 이 사람 저 사람 그거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른데 우리의 그 페르소나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설사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더라도 그거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타겟 프로필과도 굉장히 유사한데 근데 오디언스 페르소나는 타겟 프로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어떤 한 사람을 설정을 하는데 물론 여러 사람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페르소나를 이제 여러 사람으로 고객 여정에 따라서도 페르소나를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설정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왜곡된 소비자 분석에서 기초하는 경우에 그냥 대략적인 소비자 조사를 해가지고 막연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페르소나를 설정한다라든지 핵심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제 너무 주변적인 특성에 대해서 뭐 어디 사는지라든지 어떤 경우는 어디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죠. 지역 기반 이런 경우 있거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주변적인 특성에 몰두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페르소나를 또 너무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선정할 때 우리가 그 타겟을 정할 때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 그럼 이거를 볼 사람을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악해야 될 그 페르소나의 핵심 인사이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제인식이 계기요. 이 사람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이 컨텐츠라든지 이런 걸 사게 되었을까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니즈와 관련 그의 니즈가 뭐냐라는 거랑 관련이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그 사람은 뭐를 기대하고 있는가. 뭐 청량음료 같은 경우는 갈증이 되면 갈증이 해소되는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런 브랜드 구매를 통해서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는 과정에서 우려사항은 뭔가. 예를 들면 유통상에 구하기가 어렵다라든지 굉장히 경쟁 브랜드가 많아가지고 선뜻 그거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든지 정보 제공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보 제공이 잘 안 된다라든지 그런 우려사항이 뭔가 그 사람 그런 걸 파악하고 구매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많이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지 매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구매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비교 기준이 뭔가 경쟁사가 어떤 거고 예를 들면 스포츠 용품 같은 게 할 때 어떤 기능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건지 스포츠웨어 할 때 아니면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지 아니면 그 브랜드가 표방하는 어떤 가치 이미지를 중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주로 원하는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가 레드볼스라든지 이런 경우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로 사는 거는 먹는 거는 그냥 에너지 드링크 음료지만 그냥 단순히 에너지 드링크에 대한 그 컨텐츠를 원하는지 그게 아니라 에너지 드링크를 먹다 보니까 바깥에서 막 이렇게 액티비티가 많으니까 그런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대한 컨텐츠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르소나를 우리가 상정을 했으면 그 페르소나가 컨텐츠와 어떻게 관여하는가라는 관여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컨텐츠 배치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 관여 과정이라는 것은 고객이 마케터의 의도대로 점차 브랜드에 관여하면서 거치게 될 정해진 과정을 말합니다. 이거는 크게 마케터 입장에서의 판매 과정과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의 구매 과정을 합친 건데, 마케터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페르소나의 판매 과정은 처음에 그 컨텐츠를 그냥 무심결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오게 돼서 접촉하게 되는 그냥 비지터인 거죠. 방문자가 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재 고객으로 되고, 그리고 그 컨텐츠 막 구독자가 돼서 아주 우량 잠재 고객이 되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컨텐츠에서 프로모션하고 있는 브랜드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구매하는 그런 고객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넘어가는 여러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라기보다도 처음에 어떤 브랜드라든지 어떤 컨텐츠 사이트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해서 인지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클릭해서 뭐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사야 되겠다 구매 결정을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살까 경쟁사랑 이렇게 대안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구매하는 여러 단계의 구매 과정이 있죠. 그래서 관여 과정은 이런 판매 과정과 구매 과정을 합친 건데, 여기에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상정하고 거기에 맞는 맥락,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조합하는 거, 이게 목표 설정과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목표 설정의 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판매 과정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접촉이죠. 접촉 고객인데, 구매 과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랬을 때 이 단계에서 여기에 적합한 페르소나를 상정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유튜브 채널에 와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 어떤 컨텐츠를 할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처음이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라든지 잘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한다라든지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배출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잠재 고객, 판매 과정에서는 잠재 고객이고, 구매 과정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 탐색하고 이렇게 문의를 하는 그런 단계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해주는 컨텐츠,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컨텐츠 관여 과정에 따라 적절한 컨텐츠를 배치하고 거기에 맞는 페르소나를 상정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배치표를 만드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타겟팅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타겟을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해당하죠. 그거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기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할 때 이 컨텐츠 마케팅의 미션이 뭐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문장으로 기술해 보면 이렇게 목표를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에 들어갈 요소는 핵심 타겟 오디언스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전달하는 건지, 그걸 통해서 타겟 오디언스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건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사업 목표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P&G의 컨텐츠 마케팅 플랫폼으로 homemadesimple.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의 미션 스테이트에 보면 그 P&G의 자기네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은 미션 스테이트는 뭐냐면 맛있는 음식 조리법, 영감을 주는 인테리어 아이디어, 기분이 상쾌해지는 정리법 등 무엇이 됐든 여기 있는 모든 활동은 당신이 집을 더 좋게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이 머물고 싶은 집을 만드는데 힘과 영감을 주기 위한 것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즉 P&G가 자기네 컨텐츠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거기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그랬을 때 요거는 뭐냐면은 일단 핵심 타겟은 전업주부예요. P&G에서는 거기서. 근데 직장 여성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볼 시간이 없고 이렇게 집을 꾸미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업주부니까 전업주부들이 홈메이드예요.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 P&G의 핵심 타겟 오디언스가 전업주부라고 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꾸며서 제공함으로써 이 전업주부들이 머물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집안에서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하는 것. 이게 P&G의 컨텐츠 마케팅 유튜브 채널, 좀 넓게는 컨텐츠 마케팅 플랫폼의 미션 스테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 유튜브 채널의 목적이 뭐냐? 자기가 핵심적으로 여기는 타겟 오디언스에게 그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재미를 주던 정보를 주던 뭐뭐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 요런 것으로 유튜브 컨텐츠 마케팅의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분석하고 목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타겟 오디언스를 했으면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유튜브 채널의 컨셉을 도출하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 우리의 유튜브 채널 주제를 뭐로 갈 것인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컨셉이라는 말은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컨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컨셉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컨셉이 뭐냐 했을 때 프로덕트 컨셉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컨셉이 있고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있습니다. 프로덕트 컨셉은 제품 자체를 개발할 때 이 제품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제품의 핵심 컨셉이 뭐냐. 그 제품을 우리가 개발할 때는 소비자 니즈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의 컨셉이 있어요. 자, 그 제품의 컨셉을 바탕으로 광고에서 전달하려고 있는 메시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알맹이가 뭐냐. 그게 어떻게 보면 광고 컨셉이고 커뮤니케이션 컨셉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어찌 보면은 what to say에 해당하는 것이고 크리에이티브 컨셉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크리에이티브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튜브의 채널 컨셉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광고에서의 광고 컨셉 또는 캠페인 컨셉 이런 것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컨셉이죠. 우리 요 유튜브 채널의 전체적인 주제 컨셉은 이거다. 그래서 메시지 컨셉이고 what to say에 해당하는 것이고 컨텐츠의 전체적인 ธี임입니다. 주제가 뭐냐를 우리가 도출하는 거죠. 이러려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상황 분석을 했죠. 소비자 분석하고 자사 브랜드에 대한 분석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타겟을 뭘로 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뭘로 정했으면 거기에 딱 적합한 주제가 뭐냐라는 유튜브 채널의 주제나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에 그거는 전체 동영상 컨텐츠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주제이고 일관된 소구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채널의 채널 컨셉을 도출하려면 제품의 컨셉이 뭐냐, 브랜드의 컨셉이 뭐였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뭐고 컨슈머 인사이트가 뭐냐, 바로 여기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고 채널의 컨셉을 도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개별적인 영상,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앞에서 PNG다. 그러면 요거는 홈메이드에 관한 집 꾸미기, 집 만들기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거기에 대한 채널 컨셉이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개별적인 영상이 있겠죠. 웹드라마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뭐 애니메이션 만들 수도 있고, 톡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 할 수도 있고, 바깥에 꾸미는 거 할 수도 있고, 뭐 가구에 대한 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토대가 되는 게 이 채널 컨셉이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 컨셉은 우리가 광고에서의 컨셉과 마찬가지로 일관돼야 되고, 심플하고 단순해야 되고, 명확하게 돼요. 컨셉이 뭔지 불분명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일관돼야 되고, 단순하고 명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업 브랜딩, 코퍼레이트 브랜딩에서 채널 컨셉의 스펙트럼은 이것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덕트 컨셉이라든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컨슈머 인사이트로부터 하니까 브랜드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제, 그런 것으로 컨셉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되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적 수용자의 관심사항을 가지고도 우리가 컨셉을 가져갈 수 있고, 조금 더 느슨하게는 브랜드가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의 코퍼레이트 브랜딩을 위한 채널 컨셉은 다이렉트로 그 브랜드의 특성 이런 거에 막 포커스를 맞추는 것부터, 또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 그런 사회문화적인 가치, 요즘 기업, 특히 기업 같은 경우 요즘에는 그 소셜 밸류니 뭐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니까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한 컨셉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 차원의 유튜브 채널 컨셉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그 기업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컨텐츠 주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요. 주제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건설회사 하면 아무래도 집과 관련되는 거,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좋겠죠. 자기네 브랜드 자체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집이라는 게 뭐고 주거 문화라는 게 뭐냐. 그래야 이게 다양한 이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 식품회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 요리법이라든지 먹거리에 대한 거 이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아쉬운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대해서, 아니면 옷에 대해서, 아니면 바깥의 활동에 대해서 거기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받는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존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 있죠. 더 이상 모험하지 않는 거. 거기에서 벗어나서 대담하고 도전적인 목표, 크고 대담하고 도전적인 목표. 그래서 이거를 BHAG라고 약자로도 얘기하는데, Big Hairy Audacious Goal, 그런 것을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그냥 식품회사니까 그냥 식품에 대해서만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업 단위에서 하는 경우는 조금 더 그렇죠. 그래서 뭐 함께 사는 사회라든지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등산용품 브랜드가 얘네가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삶, 지속 가능한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컨텐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펴가지고 오늘날 지속 가능 경영, ESG 이러면 거의 파타고니아를, 그래서 파타고니아 하면은 지속 가능 이런 쪽으로 될 정도로 기업의 어떤 브랜드 자산을 굉장히 확고하게 구축했죠. 그래서 그렇게 대담하고 도전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제는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하라.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제가 어느 정도의 확장성과 그 다음에 제한성이 이렇게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예요. 아니면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그런 체인이에요.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봐. 요거보다는 주제는 그쪽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색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트렌드라든지 분석을 해보면 검색어에 되게 많은 게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와 자동차 여행하기, 개와 강아지와 호텔 묵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반려동물 키우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과 여행하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그게 많은 게 뭐냐면 나이 많은 고령층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돈도 많으니까 나이 많은 고령층이 반려동물과 여행하는 거. 이렇게 가급적이면 스페시픽하게 더 좁히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반려동물에 대한 거, 이거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여행하는 법에 대한 컨텐츠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굉장히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다른 데서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지만 소수의 최우량 고객으로부터 시작하라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빌 게이츠를 대상으로 한 유튜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보라고. 그래서 산업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수익성이 큰 소수의 어떤 니치 마켓을 겨냥한 콘텐츠, 주제를 잡는 거, 요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 컨셉 선정을 위해서 컨텐츠 마케팅의 6가지 원칙, 그래가지고 하면, 그러면 이 컨텐츠를 그럼 어떤 주제로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6가지가, 첫째, 이제 고객의 니즈를 채워라라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랑 관련된 고객의 니즈가 뭐냐? 고객의 관심사가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미를 가져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기 관점을 가져라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브랜드 어쨌든 유튜브 컨텐츠,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아주 불평불당한 객관적인, 이게 언론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명확한 관점을 이렇게 유지하고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가끔은 이렇게 좀 실수를 한다라든지 그런 인간적인 측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용 멘트를 피하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컨텐츠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물론 어떤 경우 PPL이라든지 이제 스폰서 받은 이런 경우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이렇게 광고주의 기대에 부응하지만 구독자로부터는 외면받을 수 있죠. 특히 요즘에 이제 뒷광고 논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컨텐츠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은근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직접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 보지도 않는데. 아무 힘인 거 있죠. 그리고 당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려면 굉장히 주제를 스페시픽하게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코퍼레이트 브랜딩 차원이고, 개인의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이제 만든다. 그럼 이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려고 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것인가? 나의 컨텐츠가 어떤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앞으로 쭉 내가 잡마켓에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도 계속 뭐 이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한 건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자기 표현을 위해서 아니면 요걸 통해서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계 맺기를 위한 것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게 수익을 창출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 표현으로 하는 건지 여기서는 그 한 중간 단계인 퍼스널 브랜딩에 맞춰서 하는 거를 많이 이야기했죠. 컨텐츠의 확장성과 한계성입니다. 기업의 컨텐츠 주제, 컨셉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주제로 할 것인가, 스페시픽한 주제로 할 것인가. 작게 시작하라 그랬어요. 좁게. 주제는 넓게 크게 하면서도 일단 시작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시작하라는 거죠. 그냥 음식에 대한 거, 그냥 먹방, 그냥 옷에 대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반려동물 용품에 대한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모든 컨텐츠를 다루는 게 아니라 특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반려동물과 여행할 때 좋은 꿀팁 거기에서 넣는 소소한 재미 요런 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되는 판을 찾을 것인가 잘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인가 이겁니다. 잘 되는 판은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유튜버들도 많고 막 거기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독자도 많은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것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얘기를 뭐라 하냐 개인적인 거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잘 되는 판 물론 판이 넓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 관련 여러 가지 유튜버들의 자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책에 보면 그 게임 유튜버가 이 사람이 옛날에 잘 나간 사람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굉장히 거의 1인자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스타크래프트는 좀 한물간 게임이긴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한 거예요. 그걸 할까? 아니면 요즘 막 잘 나오는 그런 인기 있는 그 게임에 대한 유튜브를 할까? 하지만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일단 유튜브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거로부터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름의 또 독자와 시장이 있고 그래서 계속 그쪽 분야에선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많이 인용하는 게 이거죠. 지지자, 불효, 호지자, 불효, 낙지자죠. 지지자,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호지자, 즐기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남들 잘 되는 판에 끼어드는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더 자기가 잘 알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보다 더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주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하고 즐기는 거랑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지만 그걸 별로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게 또 다르고 좋아하는 거랑 자기가 즐기는 거랑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할 때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계속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게 잘 되는 거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라고 이거 하니까 뭐 구독자가 많다. 이렇게 오래 못 간다는 거야.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계속 즐길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컨셉을 잡고 컨텐츠의 주제를 잡고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독자가 많은 주제와 광고주가 많을 주제. 아직 광고주까지 저기 하진 않지만, 그러면 광고주들이 많이 몰릴
그런 주제가 있고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와 컨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은 구독자가 더 중요하죠. 구독자가 많아야 나중에 광고주도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많은 주제하고 구독자가 많은 주제가 또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조사 결과 봤죠. 크리에이터가 많은 유튜브 채널이 많은 거는 BJ 채널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1인당 구독자가 많은 거는 TV 방송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독자가 많은 주제로 가야죠. 보고서는 어느 쪽에 되게 많냐.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건 되게 이미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평균 구독자가 많은 거. 한 채널당 내지는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거. 그런 주제를 조사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죠. 자, 반대로 유튜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뭘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가 거의 형편이 없어. 자기밖에 안 봐요. 네. 그래서 계속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신의 콘텐츠가 주목받지 못하는가? 첫째, 자기 얘기만 한다. 사실 아무도 너 개인에 대해서 또는 그 회사,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은 원래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을 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많은 개인이 이제 브이로그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의 일상을 이야기하겠다. 근데 관심 없거든. 너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하고 뭐 관심 없는데 그 브이로그. 물론 그 브이로그의 주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사항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면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크게 잘 나가는 컨텐츠는 재미있거나 유익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라 그랬죠. 정보가 굉장히 유익하거나 아니면 되게 웃기고 재밌어야 돼요. 근데 정보적 가치도 없고 뻔한 거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오락적 재미도 없거나 이러면 주목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안전지대만 안주해서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컴포트 존에 머물러 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어떤 주제 또는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진로도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스터디하고 컨텐츠를 쌓아나가겠다. 도전적인 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핫 이슈라든지 지금의 트렌드 같은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들도 주목받지가 못하죠. 그 다음에 컨텐츠 게시 주기가 너무 느려도 주목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게 일정한 정도로 컨텐츠가 올라와 줘야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제가 일관되지 않아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막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볼 이유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검색되는 거 사실 와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검색해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올릴 때 거기에 보면 태그 다는 거 있어요. 그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검색되는 거를 굉장히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유튜브 채널의 컨셉, 컨텐츠 주제를 설정해야 되겠죠.